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영남 산불에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태풍급 강풍이 불어 순식간에 산불이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성훈 기자,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산에는 연기가 계속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풍의 진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진화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당국은 헬기 32대와 인력 32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산 중턱은 물론 인근 마을과 요양병원까지 연기가 내려왔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30분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2시간 뒤인 오후 4시 45분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화선의 길이가 1.2km에 달했는데요. 현장에는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12m에 달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5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청 IC부터 양양 JCT까지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인접한 양양 등 동해안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제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강원 인제뿐 아니라 경북, 봉화 등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대부분 꺼진 상태인데 건조한 날씨에 밤사이 강풍도 예보돼 있어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가 연신 물을 퍼나릅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요원 100여 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대나무 이제 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오전에는 경북 봉화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오늘 하루에만 전국 9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에서는 대부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갖고 잡기 힘드네. 물불이 좀 있으면 뭐 거기서 또 연기가 또 나오고 그래.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강원도와 경북 산지 일대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과학원은 해당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9% 넘는 표를 얻어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전체 순회 경선 합산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면서 당내 대세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일하게 호남에서 1위를 놓쳤던 만큼 1박 2일간 호남에 머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방분권을 강조한 김경수 후보는 3.9%,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김동연 후보는 7.41% 표를 얻으며 분전했지만 대세를 뒤집긴 역부족이었습니다.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의 5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의 동지 여러분, 경제 위기 때 그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열린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에서 89.04%를 얻으며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입니다.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호남권 총투표율은 53.67%로 나타나 순회 경선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경선을 끝으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TV조선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여야 대표부터 만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현 체제는 바꾸겠다고 했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역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김경수, 김동연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붉은색과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메고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여야 대표를 만나 대화하겠다며 정치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아무리 약속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경선 후 당내 통합도 강조했는데 일찌감치 본선 행보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일방적인 탈원전은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도 펴기 어렵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원전 축소를, 김동연 후보는 추가 건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감축하는 속도를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지 지금처럼 원전을 새로 짓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전의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새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 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묻는 말에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사회경제 대개혁위원회 설치를, 김동연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 워룸 설치를 꼽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경선 4강전을 치르는 국민의힘은 2차 경선 마지막 토론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대1 토론이 아닌 4명의 후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4자 토론 방식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초반부터 신경전이 오갔다고요?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이 이틀 동안 1대1 토론을 했던 국민의힘은 오늘은 후보들이 모두 모인 4자 토론회를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토론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어제 1대1 토론에서 감정 섞인 발언들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홍 후보는 어제 한 후보가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아부했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가져와 공개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 역시 허황된 공약이라며 함께 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후보는 수차례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안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들어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이 언짢지 않냐는 질문엔 안 후보만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언짢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강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해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2명을 가립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주게 됩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출마를 위한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열린 4.19 혁명 조찬 기도회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단순 축사 이상의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4.19 혁명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조화를 보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9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에게 사실상의 사퇴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다음 날인 30일 총리직에서 사퇴한 뒤 다음 달 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 한계를 느낀 한 대행이 개헌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은 조만간 경기고 서울대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회동할 예정인데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회동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파렴치한 출마 감복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한 대행을 기다리는 건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은 한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한 대행의 마지막 남은 고민이 뭘까요? 네, 한 대행으로서는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고민일 겁니다. 어제 공개한 TV조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15%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된 양자 대결 상황이고 3자 대결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여론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하는 말들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뿐 아니라요,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도 이 반 전 총장 사례를 들면서 출마를 만류합니다. 당시 반 전 총장 여론조사 24%대로 이 보수 주자들 사이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렸지만 귀국 직후에 지하철 승차권 발매 해프닝, 퇴주잔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20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 출마를 조언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번엔 이 반 전 총장 때와 다를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은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고, 네. 근데 지금 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보관이 있나 봅니다. 당시 반 전 총장의 실패가 꼭 이 당시 불거졌던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초반에 어떤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당시 연대 대상으로 꼽혔던 자유한국당과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 기반이 부족했던 반 전 총장으로서는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절실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보수 아니냐는 의심을, 보수층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란 의심을 동시에 받았던 겁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중도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연대나 단일화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한 대행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3%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 모두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반 전 총장의 낙마 이유 가운데 또 하나로 꼽히는 건 외교관 출신 특유의 모호하고 원론적인 메시지로 일관했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말 외에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가 없었던 건데요. 한 대행은 출마를 할 경우에 왜 자신이 출마를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한 대행 측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대망론이 아니라 과도기 정부 수장을 맡아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역할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 대행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건 사실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오늘 호남 지역 경선 결과 발표가 됐는데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후보 1위 여부보다는 득표율이 관심이었는데 88.69%라는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 10%포인트, 20%포인트 격차로 압도적 승리를 이어가던 이재명 후보, 전남과 광주에서만 이낙연 후보에게 득표율이 뒤처졌었는데요. 당시 이 후보의 호남권 득표율은 40%대에서 50%대였던 걸 감안하면 호남에서도 이 후보의 위상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호남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예, 70%였던 영남권, 57.8%였던 충청권보다는 다소 낮은 53%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독주의 투표 자체를 포기한 당원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당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 젊은이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초고령 사회 노년층 생활의 두 얼굴을 황재영, 임희원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살 엄충원 어르신이 커다란 상자들을 카트에 싣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공기업을 퇴직하고 쉬다가 최근 시작한 지하철 배송 일입니다. 2, 3년 쉬었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따분하고 힘들고 그래서 일거리 찾은 거죠. 물어 찾아간 곳은 결혼식장.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더 웨딩홀이 어디죠? 결혼식장 4곳을 돌며 축하기를 세워주고 나면 주말 하루가 금세 지납니다. 81살 이인구 어르신은 백화점 매장 사이 상품을 날라 재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필수, 혈압 혈당 관리를 위한 상비약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다녀야 남북에도 그렇고. 비용도 안 들고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많이 걷는데 지금 요즘은 한 15,000원 이상 걷지. 나이 드니까는 무임승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 같은 실버 퀵 서비스가 각광받으면서 배송 업체들마다 어르신들로 붐빕니다. 저기는 잠실 가는 거, 이쪽에는 청량리 가는 거. 이렇게 하루 일을 마치면 어르신들은 3, 4만 원 정도를 손에 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들에겐 삶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병을 슬쩍 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빈 소주병을 주섬주섬 담는 한 여성. 차가 지나가자 잠시 눈치를 보지만 다시 남은 병을 모조리 챙겨 자리를 뜹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어르신이 식당 앞 공병에 손을 댄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신고까지는 오죽했으면 그거 가져갔겠냐,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달라라고 얘기. 또 다른 식당 앞에서도 한 어르신이 공병을 챙겨 달아납니다. 이런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다 헤집어서 돈 되는 것만 가져가시고 다 엎어놓고 가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공병 하나에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입니다. 들기 벅찰 정도로 이만큼 훔쳐도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작아도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제 40% 정도, 그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혐오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한쪽에선 노인 취업률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선 노인들의 절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엇갈린 두 모습입니다. TV조선 임희원, 황재영입니다.
밝은 대낮에 지하철 역사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이어갔는데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현장 영상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뒤를 흘끔거리며 도망칩니다. 이어 다른 남성이 기어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더니 한복 저고리를 휘날리며 그 뒤를 쫓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 60대 남성이 처음 본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또 다른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밤 9시쯤 같은 곳에서 남성의 모습이 또 목격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성은 흉기 난동 당시 독특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를 기억한 영무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11시간 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근 슈퍼마켓 살해 사건 등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마주칠까 봐도 무섭고요. 불안하죠. 저 사람이 혹시 뭐 이상한 짓은 안 할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해야 되고. 지하철역 흉기 난동 남성은 지난 8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2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 동안 전 세계 25만 명 넘는 조문객들이 교황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일평생 낮은 자리와 소박한 삶을 자처했던 교황의 철학은 그의 마지막 여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입니다. 봉인된 교황의 관이 성 베드로 광장으로 운구되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엄수됐습니다. 추기경단 단장인 내 추기경이 주례하고 전 세계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In mezzo alla gente, con cuore aperto verso tutti. Inoltre è stato un papa. 기도와 성경 강독, 성찬 전례 등이 이어졌고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는 고별 예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자들은 즉시 성인으로라고 외치며 교황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묻히길 원했던 이전 교황들과 달리 생전 바람대로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로마에서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성당이면서 교황이 생전에 즐겨 찾던 장소입니다. 운구 행렬은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유적지를 거쳐 6km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민들이 작별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걸음 속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람들 가까이 있겠다는 교황의 철학이 또 한 번 반영된 겁니다. 교황의 관이 지나간 길은 중세시대 즉위식을 마친 교황이 말을 타고 가던 교황의 길인데 교황의 시신이 고대 로마의 심장부를 가로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의 묘비에는 유언대로 장식 없이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휴가를 다녀온 게 67년 전이었다는 교황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30만 명 넘는 추모객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바티칸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이탈리아 당국은 경찰과 육해 공군을 모두 투입하는 등 경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윤정 기자입니다.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성 베드로 광장이 추모객으로 꽉 찼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Good man
He loved the world actually, and he was just a good man. I met him twice. I thought he was a fantastic kind of a guy.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 윌리엄 왕세자 등 국가 원수 50여 명과 재위 중인 군주 10명을 포함해 170개 사절단이 장례미사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반 시민까지 최소 20만 명이 모였고 운구 행렬을 따르는 인원까지 하면 30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He was well loved, and I think I love him too. So I'm happy to be here to say my farewell to him. 정상급 방문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면서 현지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2,500명과 군인 1,500명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고 하늘에는 헬기와 드론을 띄웠습니다. 해상에서는 로마 전역을 감시할 해군 구축함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정박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는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아픈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 온 라나 씨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처음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자격증 공부에 뛰어들었지만 어느새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제 치매 환자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요양보호사가 된다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8명. 지난해 7월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취업비자를 받은 유학생 출신은 지금까지 총 3명인데 앞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내 간병 인력이 12만 명 부족할 걸로 예상되면서 국내 정착을 꿈꾸는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코리안 드림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걱정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요양 쪽에서 일이 힘들고 월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치매 환자나 고령의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지도 걱정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당을 준다라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자리 잡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의료 공약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특히 일제히 필수 의료 위기를 막을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이 공공의대 설립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0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됐는데요.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당시 폐기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당시 또 의료계 반대로 실패를 했었고요. 지난해엔 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 다시 공공의대 설립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른바 이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의 인력 부족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2일이죠. 이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필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공공병원을 세우겠다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자체죠. 전남 지역과 서남의대 폐교로 의대가 사라진 전북 지역이 이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죠.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게 그 주장인데요. 보건의료노조는 이 공공의대 설립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확대되는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요구를 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병원에서 일할 인력 양성이 목적일 텐데요. 지금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주도했던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개원을 했는데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외래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병상 활용도는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부문 누적 손실이 이미 2,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때문에 성남시 의사회는요, 이 공공의대 공약에 기존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료계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개인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근무시키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인력 배출에 10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단기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얘기하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문제를 나이브하게 보는 거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들 반대로 중단됐던 사업인 만큼 실제 추진하게 되더라도 의료계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마음의 자비를 기원하는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행진이 시작됐죠? 네, 행진은 7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 앞서 오후 4시 반부터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선 연등 법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법회를 마친 뒤엔 연희단이 노래에 맞춰 다양한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연등 행렬엔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연등회는 처음 참석하는데 옆에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는 똑같습니다. 연등을 든 사람들은 흥인지문에서 출발해 종로 조계사까지 약 2시간 반 정도를 행진합니다. 올해 연등회는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이란 표어를 내걸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각 사거리 등 서울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도 조계사 일대에서 연등 행사로 도로가 통제되는 만큼 교통 혼잡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흥인지문 앞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서울 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3건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도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류태영 기자가 김 여사를 겨누는 검찰 수사에 맞췄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고검은 어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며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전 내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부지검에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모 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 씨가 통일교 윤모본부장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을 최근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양fun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엄포를 놨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통상협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중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3, 4주 안에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세 협상을 끝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화 사실을 공식 부인했지만 시장은 미중 관세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트럼프가 중국에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못 박은 겁니다. Free up China, let us go in and work China. 미중 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첫 단추를 꿰는 한미 통상협의의 후속 협상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려는 우리 측과 속도전에 나선 미국 사이 온도차를 보이는 점은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따져볼 분 따져보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나머지 협의 과정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환율 문제를 새 의제로 올리면서 우리 측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됐지만 쉽지 않은 선택지란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가장 빠르고 많은 기술이 쏟아지는 나라기도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상하이 국제모터쇼가 개막했는데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은 이제 세계 시장을 이끄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차량용 배터리를 드릴로 뚫어보고 전기톱으로 절단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리튬보다 값싸고 안전한 소금으로 만든 소듐 배터리인데 세계 1위의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올 하반기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화성이 더 강하고 일단 리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LFP도 저렴한데 그거보다도 20-30% 저렴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4-5년 격차라고 볼 수가 있어서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하는 충전 기술까지 상하이 모터쇼는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기술 경연장이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4D 영화관으로 변하는가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 전기차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It can provide 2,000 and 200 kilowatts. And it can shift to give the power from here. And then you will have an oven. You can cook the beef. 기술력만큼 소비력도 커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6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he headquarters still is in Germany, so I think we bring from both sides the best of two worlds into the Chinese market. 2002년부터 꾸준히 참가했던 현대차는 처음 불참했는데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좋은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중국 시장 점유율이 0%대입니다. 중국 전기차 굴기, 이제 위기가 아닌 공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발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거품 논란이 있는 미국보다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요즘 시국에 중국을 어떤 투자처로 평가하면 좋을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발음이 울리자 키 180cm인 로봇이 앞을 보며 달립니다. 정확한 각도와 안정적인 보폭으로 21km를 완주합니다.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티엔궁 울트라입니다. 这个都是一种运动精神吧，不管是人类还是说机器都在运动啊，就是感觉也看到了这个机器的发展吧，这个 AI 的一个发展。 지난 1월 인공지능 딥시크 쇼크에 이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고 하드웨어는 이미 중국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투자 대가들도 중국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해 명성을 얻은 마이클 버리는 지난해 말 미국 빅테크 주식을 매도하고 중국 기술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도 최근 중국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 온리의 그런 포트보다는 중국의 일정 부분 분산을 하는 포트가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항생지수는 2021년 고점에 비해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워낙 겹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여전히 싸기 때문에.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 변수들이 있는 데다 빅테크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투자할 땐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분할 매수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선두 LG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상에서 한 달 만에 돌아온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날리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부상 복귀 후 3번 지명타자로 첫 선발 출전한 김도영. 1회 무사 1, 2루에서 자신 있게 배트를 돌리며 기아의 선제 타점을 올립니다. 이틀 연속 적시타를 기록한 김도영의 타격은 3회 두 번째 타석이 백미였습니다. 높은 커브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김도영의 시즌 첫 홈런으로 지난해 MVP의 복귀를 알리는 화려한 한 방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는 오선우의 석점포를 더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 올러의 호투도 눈부셨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에 스트라이크 존을 구석구석 찌르는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안타는 1개를 허용했는데 삼진은 8개나 잡았습니다. 여기에 3루수 변우혁의 몸을 날리는 호수비까지 올러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LG는 기아의 불펜을 공략해 9회 이주원의 홈런 등 넉 점을 내며 끈질긴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아가 8대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모두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꾸준한 응원 보내주시면 팬분들이 원하시는 순위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도록. 잠실에서는 롯데가 두산을 상대로 7대4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는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파란 하늘 아래 봄나들이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산불 위험은 커졌습니다. 동쪽 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충북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돼 내려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밤부터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1도, 춘천 7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은 없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